우리 가족은 평범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였고 6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늘 아이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를 위해 아내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에 끌려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병에 붙은 안전 인증 문구를 믿었고 아이 방에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길 택시 안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뉴스를 봤고 아내는 아이의 아침밥을 챙기며 분주했습니다. 아이는 늘 그렇듯 웃으며 장난감을 들고 놀았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마지막 평화의 소리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절성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감기라고 진단했고 처방된 약을 먹이면 곧 낫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옆에서 밤을 새웠고 저는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이의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는 동안 아이는 점점 야위어갔고 팔에는 주사 자국이 늘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폐가 급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실의 흰 벽이 갑자기 차갑게 다가왔고 기계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시나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 방에서 매일 사용했어요. 향도 좋고 안전하다고 해서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용을 중단하세요. 그날 저녁 아내는 병실 복도 끝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그 하얀 병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오르내리는 가슴,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그 불빛이 꺼지면 아이의 숨도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상, 광고 속의 안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를요.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시간은 사고 전과 사고 후로 나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사와 상담을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 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낯설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의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의 산소 포화도는 매일 떨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얇은 팔에 꽂힌 주사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이의 손을 잡고 무언의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약물 반응을 보기 위해 처방을 바꿨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짧고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폐 손상 의심.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제품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아기한테 써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그날 이후 병원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었습니다. 회사는 장기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신용카드 한도를 채워가며 버텼습니다. 매일같이 계산서가 쌓였고 저는 그 종이 위에서 숫자가 아니라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병실 옆 침대의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살균제 이름이 뭐예요? 그녀의 눈에도 절망이 비쳐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날 밤 복도 끝 휴게실에는 같은 제품 이름을 속삭이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구나. 며칠 후 뉴스에서 그 제품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 질환 유발 논란. TV 속 화면에는 익숙한 병 이름과 브랜드 로고가 번쩍거렸습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가슴속은 폭발하듯 뜨거웠습니다. 논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식탁 위에 가습기 살균제 병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 라벨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무독성, 안전성 시험 완료. 그 문장들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병을 들고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하얀 병이 바닥에서 부딪히며 갈라졌고 내용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냄새는 역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저는 분노보다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했습니다. 밤마다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이 줄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새벽이면 아이 곁에서 작은 일기장을 펼쳐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제발 내일은 조금 나아지길. 그 문장들이 쌓여갈수록 절망의 무게가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은 치료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폐 이식만이 방법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단지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폐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 그 부조리함 앞에서 저는 세상에 묻고 싶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병실의 창문 너머로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우리 가족에게 그 소리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은 계절과 상관없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은 기계의 삐소리로 구분되었고 그 리듬에 맞춰 우리는 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작은 팔에는 바늘 자국이 겹겹이 남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회복을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묶지도 못한 채 눈 밑에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의자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괜찮아. 그 목소리조차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하루는 담당 의사가
우리에게 병실 밖으로 나오자고 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체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내는 의자의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기계가 경고음을 냈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길게 늘어졌고 발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아이의 얼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쯤 감긴 채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이 우리에게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흰 국화꽃 사이에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전의 웃음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뉴스는 다른 사건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만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비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힌 종이 위에 아이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한 줄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에도 남은 것은 끝없는 청구서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모든 가습기 관련 물건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화학적인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밤마다 우리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였을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설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늦었습니다. 기업은 사용자의 부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 한 명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피해자. 그 이름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고립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던 어느 날 작은 노트가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숨 쉬는 게 좋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이 좋다고 그 단순한 행복을 누리던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날 이후의 시간이 살아있는 벌이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고 저는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안개가 밀려오면 그 속에서 아이의 작은 손이 닿는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다짐은 슬픔을 넘어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진실을 향한 싸움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장례가 끝난 후에도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슬픔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방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음보다 더 강한 것이 남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는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인터넷 기사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한켠에는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대부분은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숨을 잃은 사람들의 부모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다짐. 이대로 잊히게 두지 않겠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 제품을 썼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눈물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위원회 앞에 섰고 청와대 앞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려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선 아내의 손은 얼어붙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변호사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책임을 나눴습니다. 법정에서 기업 측 변호인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품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뉴스로 보도되었을 때 저는 손에 쥔 신문을 구겼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인간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단지 계산과 논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결과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고 언론은 다른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모임은 매주 모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가족들의 얼굴이 기록으로 남도록 우리는 매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번 눈물로 시작하고 침묵으로 끝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첫 공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기업 관계자가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남자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고 사람들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세상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국회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이 유해하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생명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발표를 TV로 보던 아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알았구나. 그 목소리는 울분이 아니라 끝없는 슬픔의 여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마.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그 바람 속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고 거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이의 사진은 처음 걸어두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사진 속 미소가 아니라 그 미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슬픔은 줄지 않았지만 그 슬픔은 어느새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년 같은 날 병원 근처 벚꽃길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흰 국화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꽃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왔어.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눈물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와 함께했던 일기를 꺼내어 아이의 이름을 다시 썼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의 생존이자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새로 찾아오는 부모들은 대부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었어요.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는 말, 안전하다는 문장들 다 믿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광고 속 미소를 믿었던 나, 그 안에서 아이가 숨쉬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던 나.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이제야 절실히 깨닫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정부와 기업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서 한 장의 사과로는 수많은 생명의 무게를 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초를 켜고 방 안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의 불빛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구나. 내 이름이 세상에 남았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눈을 감으니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은 바람을 타고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나는 숨결의 의미를 다르게 느낍니다. 공기는 단순한 존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다시 얻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손으로 그 바람을 잡아봅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아이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모임 사람들은 이제 매년 추모제를 엽니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그 이름이 공기 속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아이의 이름, 어른의 이름, 가족의 이름들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다짐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형태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매 순간 그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공기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가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싸움의 이름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